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직 공식적인 회담 결과 발표가 안 난 상태라서 여전히 추정을 하는 단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고립된 나라라고 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모여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는 그런 국가 연대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희망대로 되면 최대치는 중국까지 참여를 해서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북한과 러시아의 소규모 협력에 그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 회담 결과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네, 큰 틀에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시나리오를 보면 대규모적으로 전면적으로 합의를 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제한적인 합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결렬이 되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결렬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담 말미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을 했고 또 푸틴 대통령도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렬이 됐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합의는 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합의일까, 소규모 합의일까, 이제 이것을 지금 판단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그 러시아 매체나 북한 매체 보도 분위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록을 정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의 방향을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회담 등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밀착 행보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한반도와 그리고 국제 안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희망대로 신냉전 구도가 이루어지면 중국까지 참여하는 신냉전 구도가 되면 그야말로 옛날에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정면 대립하는 그래서 양쪽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두 개의 세계가 이제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신냉전 구도는 쉽게 말해서 불리합니다. 당장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차라리 미국 반대 연대를 만들어서 미국에 한번 대항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미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라든가 교역 양상을 보면 중국은 꾸준하게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상태로 20년, 30년을 버티면 중국은 분명히 미국을 뛰어넘는 더 큰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반미 연대에 들어가서 미국이라든가 유럽과의 교역을 끊어버리면 아마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이대로 멈출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중국은 현재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의 희망대로 신냉전의 구도 다시 말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가 정면 대치하는 구도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면 신냉전 구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바로 그 말씀인데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냉전 구도가 이제 생겼을 때의 장점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계속 압박을 받아서 진짜로 부자가 선진국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중국과의 공존에 대해서 계속 길을 열어놓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신냉전 구도보다는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속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당연히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신냉전이 구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의 질서에 정면 반대하면 뒤에서 도와주는 형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반미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 질서의 명확하게 하나의 멤버고 우리는 기술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 통상을 정상적으로 하는 나라다. 예. 그런데 알고 보면 러시아와 북한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반미 행동에 대해서 후원하는 그런 어떤 그 두 가지가 결합된 신냉전과 신냉전이 아닌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된 제3의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그런 쪽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네. 이게 그 다른 국가들도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당연합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이제 추정을 해주셨는데 네. 큰 틀 합의라면은 이게 어떤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 주도의 안보 경제 질서였습니다. 지구촌에 200개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에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이 통제하는 단일 질서 속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정면으로 미국의 반기를 드는 그런 뭐 예전에 소련이 하듯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도의 세계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된 건데 다만 이런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들 때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단계 초보적인 노력이 있었다. 예.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모른다. 이런 거죠. 어떤 내용을 합의해 나갈지 이게 또 지금 러시아에서 보이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 네. 오늘 연해주 아르티옴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극동 지역을 돌면서 무기 공장 등을 시찰하는 것으로 그렇죠. 알려졌는데 그러면 이거 무기 거래를 하는 건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필은 전쟁이 생각지도 않게 장기화되면서 재래식 포탄이 많이 부족했고 그 재래식 포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포탄 공급을 받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좀 굉장히 체면이 깎이는 상태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모처럼 만에 러시아가 손을 내밀면서 포탄을 달라고 했는데 대신 반대급부가 많아야 되겠죠.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 보상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거나 예. 아니면 경제 지원,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묶어서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 경제제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거래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무기 지원 거래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떤 합의도 이제 위반하지 않겠고 또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투입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을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예.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예.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구태여 말을 한 내용입니다. 묻지도 뭐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한 내용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이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의 신뢰성은 이미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면서 데리고 간 수행원 중에 리병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외국 여행이 금지 대상입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결의를 지켜야 되는, 수호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 러시아가 그 제재 결의를 지켜야 되는 러시아가 하필은 그 제재 결의에 그 여행 금지된 사람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이미 대북 제재 결의의 상당 부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그 제재 결의에 의해서 인공위성 발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은 인공위성 개발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그 발언만 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그 원칙이라든가 그 정신에는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이 대북 경제 제재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보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이미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반하고 있습니다. 얘기나 뭐 이런 행보를 볼 때는 이미 위반하고 있는 거다. 대북 제재 네.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무기 거래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북러 회담 전후로 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기 거래 대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압박하겠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말씀은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추가 제재로 대응하겠다 이런 건데, 무기 거래 진전인 건 당연하죠. 정상회담까지 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장관급 회담을 해서 무기 거래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 정상이 만나서 협의를 했고, 예. 그 뒤에 발표는 안 났지만 그 뒤에 행보를 보면 뭔가 합의를 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평가 분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북한과 러시아를 더욱더 고립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경고 메시지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당연합니다. 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고, 그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예. 그것을 안 됐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제재 결의를 만드는 주체가 러시아하고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은 그 러시아가 그 규범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심지어 중국까지 동참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 대표로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뭐 볼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러시아와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러시아로부터 한국의 입장을 잘 경청하도록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지금 뭐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이 제안하는 대로 신냉장 구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에 반발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충적인 태도를 봐서 미국의 대드는 역할은 러시아와 북한한테 넘겨버리고 중국은 뒤에서 국제 질서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어쩌면 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찾아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그런 뭐 무기 관련해서 기술을 이전받는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계속 챙겨봐야겠군요. 그렇죠. 챙겨봐야 되는데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반미 국가 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신냉전 구도에 중국이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둘이 그렇게 할래? 그럼 하시오. 상관없다. 그런데 중국이 참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둘 절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과제를 중국은 안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한평정책연구소의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